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우리가 그 테마 한국사 오늘 경제 테마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죠. 뒤에 있는 문제까지 우리가 한번 열심히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경제와 감잡기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교재 154쪽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북한의 경제 뭐 별 볼 일 없겠죠. 네, 뭐가 있겠어요.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자, 전쟁 직후에 북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전후복과 천리마 운동을 했다라는 건데, 이 천리마 운동이라는 게, 천리마가 뭐죠? 천리를 달리는 말이다라는 뜻이죠. 천리를 달리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1950년대에 있었던 건데, 천리를 달리는 말처럼 열심히 일해라라는 일해라. 참 말도 참 유치하게죠. 예,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이 있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57년부터 있었습니다. 이름이 똑같죠? 예. 그다음에 협동조합 체제를 확립하면서 협동농장을 만들었는데, 이 협동농장이 뭐예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뭐 쉬고 뭐 그런 체제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 제도가 없으니까, 네, 어찌됐든 모든 농토의 농장을 농민들이 소유를 했다. 그러나 내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천리마 운동, 노동력 동원을 위해서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6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자립 경제를 추구를 합니다. 근데 뭐 1차 7개년 계획 추진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자립 경제를 왜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중소 분쟁 때문에 그래요. 중국과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이 당시에 뭐 큰형님, 작은형님 이렇게 섬기던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중국과 소련, 공산주의 국가인데. 자, 그런데 이제 중국과 소련이 왜 분쟁을 갖습니까? 바로 국경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경. 이 국경 문제 때문에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그래서 소련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뭐 원자 폭탄을 뭐 이렇게 터뜨릴 거야, 막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예, 중국의 마오쩌둥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우리는 매일 100만 명씩 너의 영토로 우리 인민들을 보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과 소련의 분쟁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북한에 지원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뭐 기술도 없죠, 돈도 없죠. 그리고 맨날 이것만 군사비만 열심히 증가하죠. 그다음 결국에는 자립 경제에 실패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7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자, 바로 이제 소비재 생산에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군사 쪽으로만 너무 가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인민들이 쓸 게 없습니다. 예,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소비재 생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자립 경제 강조합니다만 결국에는 역시 북한 애들은 이쪽으로 치중을 많이 하죠. 또 에너지도 부족하고,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80년대 중요한 것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것이 개방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른바 하병법이라고 해가지고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병법을 제정했는데, 원래 북한의 어떤 체제에서는 하병법이 북한의 뭐 사회주의 헌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모순되는 거죠.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것을 제정을 했다라는 건데, 이 하병법 제정의 모델이 됐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의 당시의 지도자가 덩샤오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등소평 부르는데,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해안가 지역을 갖다가 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여가지고 굉장히 침체가 돼 있었는데 이것을 성공을 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은 이 중국 형님 모습을 좀 쫓아갈까 해가지고 하병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낮은 선봉 경제무역지대 91년도에 북한의 북쪽이죠. 잠깐 북한 지역을 이제 약간의 이제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낮은 선봉 경제무역지대가 바로 이제 요 지역이죠. 요쪽 두만강 접경 지역,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요 지역을 낮은 선봉 경제무역지대,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이제 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자유롭게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 소삼각권역,
삼각권역.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대삼각권역. 그래서 중국, 북한, 이 러시아를 잇는 작은 뭐 삼각형.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하면 더 큰 삼각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경제를 발전시키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패했다라는 거죠. 예,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여러분들 그 김대중 정부 때의 경제 교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죠.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게 되고요. 금강산 관광 사업은 맨 처음에 이제 해로로 했다가 나중에 육로로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 건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개성공단이 김대중 정부 때 이런 것을 하자라고 합의를 받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에 설치가 됐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한겨 보겠습니다. 뭐 화폐 개혁도 실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바로 얘네들의 경제 체제는 계획 경제 체제다라는 거죠. 중앙에서 모든 경제를 다 계획을 합니다. 우리처럼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에 있어 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얘네들이 다 예측할 수 있나요? 없죠. 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뭐 자연재해, 그다음에 각종 제재, 국제 제재. 북한이 이제 각종 지금 현재도 북한이 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병법, 합작회사경영법, 합병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4년도에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 기술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대외 경제 정책이다. 뭐가 일관돼요? 일관되기는. 네. 이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가 붕괴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인데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대로 그래서 냉전이 끝나지 않았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국의 영역 안에서 우리나라 회사,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 사이의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합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른 나라 합영 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 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면서 이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고자 했으나 결과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자, 감잡기 문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 심화학습들 나와 있죠. 이것들을 한번 제가 뭐 수업에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로 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1번부터 자신감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바른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골라요. 해주의 공물법을 보면 토지 일결마다 쌀 한 마를 징수하고 관청은 스스로 물품을 마련하여 서울에 바치기 때문에 백성들은 쌀을 낼 줄만 알지 다른 패단은 거의 듣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백성을 구하는 참으로 좋은 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법을 사방으로 넓혀 행한다면 방납의 패단은 머지않아 저절로 개혁될 것이다. 율곡정서, 율곡이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방납의 패단. 그래서 이 공납의 문제점을 이것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러면서 광해군 때에 이 법을 실시를 하게 되죠. 대동법이었죠. 대동법과 관련된 건데 보기가 있네요. 양반 지술과 반대에 부딪혀 본격적으로 실시하는데 10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네, 맞는 얘기죠.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되는 것을 인정과 호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이게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대동법은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되는 거예요. 토지 1결당 뭐 12말 이렇게 걷는 거.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선해청은 중앙의 공방이나 관하에서 사용될 유치미 확보해 주는 거예요. 선해청은 중앙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유치미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상납미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유치미가 아닙니다. 공인이 등장하고 상품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리을 정답은 몇 번이죠? 기업과 리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국가 소유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으로 진행했다. 언뜻 보면 이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만 틀렸죠. 국가 소유 기업이 아니라 민간 기업인데 이 민간 기업이 바로 무슨 기업입니까? 재벌 기업, 대기업이다라는 얘기죠. 뭐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을 엄청나게 육성을 했었죠. 자, 2번. 박정희 정권은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다. 수입 대체가 아니라 수출 위주죠. 수출 위주. 예, 우리는 3번.
한일 협정의 결과 베트남 전쟁은 한국 경제 성장과 한일 협정의 체결과 베트남 전쟁은 한국 경제 성장과 관련이 없다. 왜 관련이 없어요? 베트남 특수를 우리가 누렸는데요. 자, 4번. 1970년대부터 철강, 조선 등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다음 3번 문제.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은 제도상의 결함에도 그 원인이 있다. 삼정의 문란의 원인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 문제는 제도상의 결함입니다. 제도상의 결함이에요.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관련이 깊은 겁니다. 여러 가지를 포용할 수 있는 1번 총액제, 2번 균역법, 대동법, 급납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삼정의 문란은 뭐가 삼정의 문란이죠? 전정, 군정, 환곡이죠. 전정, 군정, 환곡입니다. 이거예요. 자, 전정 같은 경우에는 토지세고 군정 같은 경우에는 균역입니다. 환곡은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빈민구제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말하는 이 전체를 책임지는 삼정의 문란. 그러니까 좀 문제를 좀 이 전체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골라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균역법은 여기 군정과 관련된 것이고 대동법은 여기 뭐 없네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나 대동법이 포함이 되는 게 있어요. 뭐 공납과 관련된 것이 토지 결수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급납파, 조세 급납파 제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언제 실시가 됐습니까? 가보개혁 때 실시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총액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경제 시간에 우리가 총액제를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면과 리 단위로 여기에서 낼 거를 총액을 정해가지고 어디 관청에서 중앙으로 올려 보내는 것을 우리가 총액제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났던 이유는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조세 부담 때문에 농민들이 자꾸 이제 유랑하거나 아니면 고향을 등지고 떠나버리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낼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앙으로 세금이 못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관청에 있는 수령에게 니네 마을에서 낼 총액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할당량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할당량을 누가? 전체 총액을 여기 이 마을에서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총액제 이런 식으로 해버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액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1번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4번. 17세기 이후 사회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광산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경영하였다. 네, 맞는 얘기죠. 2번 경강상인이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했다. 경강상인은 서울에 기점을 두고 있는 상인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건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경강상인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3번 관영수공업은 부역제가 해이해짐에 따라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관영수공업이 민영수공업에 비해서 쇠퇴한 것이지 관영수공업 자체가 쇠퇴했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있는 문제예요.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조선 전기 때는 공장 아니라고 해가지고 수공업자들이 이 명단에 소속된 수공업자들이 부역을 그 관청에 가서 물건 만드는 걸로 이렇게 대신했잖아요. 근데 이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민영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른바 납포장이라고 해가지고 납포장. 나는 너네 관청에 가서 일 안 할 거야. 대신 필요한 거를 내가 포로 낼게. 이게 납포장이었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4번. 일부 상류층에서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한 피를 납포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균역법의 내용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자, 5번. 고려시대 수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1번. 조세 액수는 일개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조선시대 때의 전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2번. 호적과 양안을 근거로 조세, 곡물, 부역 등을 부과하였다. 네, 맞는 얘기죠.
3번 조창으로 옮겨진 세곡은 조은을 통해 개경으로 운반되었다. 자, 이 세금을 말이에요. 세금을 세곡을 이 물길로 운반했던 시기는 고려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때부터입니다. 자, 4번 공물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는 별공도 있었다. 그렇죠. 상공과 별공이 있었는데 이 별공이 더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1번. 자, 6번. 6.25 전쟁 직후의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1. 정부는 산업복구 국채를 발행하여 내자를 마련하였다. 네. 나라가 거의 쑥대밭이 됐으니까 빨리 이런 것들 마련해야 되겠죠. 2번.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적자재정을 보충하였다. 네, 그렇고요. 3번. 정부의 특혜로 원조 물자가 일부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배당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재벌 기업 형성에 큰 바탕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죠. 4번. 소비재 중심의 공업보다는 기간 산업인 중공업 건설에 치중했다. 자, 중공업 건설에게 중화학 건설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70년대부터죠. 그러면 6.25 전쟁 직후면 50년대입니다. 또 이것은 북한 경제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민무늬 토기를 사용한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이 뭔 것은? 자, 민무늬 토기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시기예요? 여러분들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예요? 청동기 시기입니다. 그럼 신석기 시기는 뭐예요? 민무늬 토기보다 먼저 나왔다 해서 이른 민무늬 토기죠. 이르다 해가지고 이른 민무늬 토기. 그럼 청동기 시대입니다. 주민들은 서로 평등하게 뚜렷한 계급이 없었다. 야, 이것이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2번. 석기가 농기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렇죠. 청동기는 청동기 시대에 지배계층의 뭐라고 그럴까요? 도구였고요. 피지배계층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간석기, 대표적인 이 간석기 농기구가 반달돌칼이 있었다. 그 다음에 3번.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네. 청동기 들어오게 되면서 벼농사, 보리농사 시작이 되었죠. 그 다음에 고인돌이 나타나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정답 1번.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에 역사적 사실을 통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왕 7년 문무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네, 관료전을 실시했다. 신문왕 9년에 노급을 폐지했다. 혁파했다. 네. 경덕왕 때에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이 부활되었다. 자, 이거 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신문왕 때에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 실시했잖아요. 근데 관료전을 먼저 하고 노급을 차츰차츰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전, 그 다음에 노급 폐지, 그 다음에 노급 부활입니다. 네. 자, 그러면 노급하고 관료전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더라고요?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주었는데 수조권하고 노급은 뭐까지 줬던 겁니까? 노동력 징발권까지 줬던 거죠. 근데 관료전에서는 노동력 징발권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 1. 왕권 전제화가 계속 진행되었다. 예, 이 전제화가 진행되다가 여기에서 꺾여져 버리잖아요. 2번. 귀족의 경제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약화되다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 3번. 국왕과 귀족 사이에 권력 갈등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죠. 네. 4번.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농민과 관련된 내용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기에서. 그죠? 농민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됐던 것은 바로 뭡니까? 성덕왕 때 실시했던 바로 정전의 실시였죠.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9번 문제.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벼농사가 더 확대되어 각종 상품 작물의 재배가 위축됐다. 위축된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 벼농사는 특히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능해졌다? 이모작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내다 파는 상품 작물 재배도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상품 작물이 담배, 인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2번. 경영형 부농이 나타나는 반면 영세농의 이농 현상이 촉진되었다. 이거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농민층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자, 3번. 소작농의 지대가 도조법에서 타조법으로 바뀌었다. 서로 바뀌어진 거죠. 타조법이 조선 전기, 도조법이 조선 후기 때 나타난 겁니다. 타조법이 정률, 도조법은 정액. 이거 기억해 두시고. 4번. 서민 지주가 크게 성장하여 양반 관료들에게 토지 집적 현상이 완화되었다.
자, 토지 집적 형상이라는 거는 토지를 계속 이렇게 사들여 모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에 집중하는 현상,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 분홍들이 성장하면서 이 양반들도 어떻게 돼요? 위축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더욱더 부동산 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화되었다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올라가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농민계층의 분화라든가 토지 집적 형상이 강화된다라는가, 그 원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이양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 하나가 이렇게 이 당시에 우리나라 전국의 어떤 토지 제도라든가 이런 현상, 뭐 또 이제 신분층의 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큰 영향을 주었어요. 이런 제도 하나가. 네, 농사 기법 하나가 엄청난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자,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정전시과의 과등 등급이죠. 토지 지급 액수는 시정전시과보다 많았다. 자, 이거는 이제 전시과의 순서를 맨 처음에 알아야 됩니다. 태조 왕건이 했던 것이 이제 역분전이고, 역분전, 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개경의 계목 따라가자 경문화 이렇게 생각했죠. 개경의 계목 따라가자. 개경의 계목 따라가자. 아니. 개경이 아니라 시경이죠. 시경에. 아이, 이거 어떻게 지우는 거지? 지우개 어디 있지? 요건가? 한번 눌러볼까? 지우개 여기 있다. 지우개를 이제 지워주는 거죠. 아유. 요것도 괜찮은 거네. 한번 눌러주고 다시 요거. 자, 시경의 계목 따라가자 경문화. 시경의 계목 따라가자. 아유, 무서워요. 네, 계목까지 따고 경문화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시과의 순서예요. 시정전시과는 뭐예요? 경종 때. 그 다음에 개정전시과는 목종 때. 그 다음에 경정전시과는 문종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분전은 태조가 했던 건데, 신하들, 자기를 도와줬던 나라를 건국하는데 신하들, 그 신하들의 역할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눠준 거 차등 지급한 거죠. 토지를. 그래서 이 역분전이 그대로 되는 것이 바로 시정전시과예요. 그래서 그 가문에게 주는 인품, 그 다음에 전직, 현직 다 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역분전도 다 주고요. 이거 다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토지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이 태조 왕건 때의 공신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래서 인품을 이제 주지 말자라는 겁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토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는 주지 말자, 전직은 주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게 경정이에요. 그러면서 요때에 여러분들 누가 쳐들어왔었습니까? 요 무렵에 그 거란족이 쳐들어왔죠. 거란족이 쳐들어오면서 거란족을 물리치면서 공을 세운 무신들을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때에 무신을 좀 대우를 해주더라라는 얘기죠. 그럼 전직 관리에게도 안 주고 인품도 안 주고 뭐만 주는 겁니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야박하다 해가지고 경정전시과에서부터 뭐를 실시했다? 공음전을 실시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자, 2번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는 한인전을 지급했다. 자, 군인의 유가족 불쌍하죠? 국가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구해줘야 됩니다.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분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구분전. 구분전이라고 해야죠. 구해줘야 되니까 구분전입니다. 구분전. 그래서 불쌍하다, 훌량전, 조선시대 때는 이제 훌량전이라고 그랬는데, 자, 3번. 민전은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한 사유지로 양반은 물론 백정도 소유할 수 있었다. 자, 민전은 백성들에게 주는 토지입니다. 백성들에게 주는 토지는 뭘 주는 거예요?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아니죠? 뭡니까? 소유권 주는 거죠? 소유권. 백성들에게 소유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일반 농민 백성을 뭐라고 불렀어요?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죠. 4번. 후삼국 통일 후 태조는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구분전이라는 토지를 나눠줬다. 구분전이 아니라 뭐라고? 역분전이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 파트 맛보기 문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골치 아픈 경제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새로운 테마, 네, 사회 시스템. 우리나라 전 역사를 거쳐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